자, 안녕하십니까. 아, 1월 첫 주말이네요. 자, 여러분 그 교재가 얇아요. 예? 이제 문제를 빼서 좀 얇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항상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는요, 암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해서 반복하시면은 좀 암기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항상 이해 중심으로 우선 원래는 공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여러분 교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8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이 기본적 개념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학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이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인간의 이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활동에서의 이 능률화의 원리, 이 원리라는 것은 이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하겠고, 이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죠. 자, 그래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응용 기술이 나오죠.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하는 이 종합 응용 과학이 부동산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나오고요. 또 조주영 교수의 정의가 나와요. 건국대학교에. 자, 이 조주영 교수의 정의를 보면은 이 부동산 가치의 증진,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의 증진을 우리가 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해서 우리가 응용을 해나가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종합 응용 사회과학.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은, 자, 이 성격도 우리가 작년에 출제했는데, 우선 이 주변의 여러 과학인 경영학, 경제학이라든지 이 법학, 그리고 건축학, 토목학 등을 이용을 하는 이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종합과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학은 이 자연 형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형상을 연구해 나가는 사회과학의 성격이죠. 아까 조주영 교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동산학은 우주라든지 지구의 근본적인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 또 우리가 이제 과학, 순수 과학이 아니죠. 순수 과학이 아닙니다. 지구과학,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또 어떤 과학이냐면은 우리가 응용과학이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응용과학이 부동산학입니다. 자, 순수 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이고, 또 현실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또 경험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가를 판단해주는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선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대상이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우리가 대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은 복합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또 배우시게 될 용어인데, 이 부동산 자체를, 자, 이 부동산 이 자체를 크게 이 형태가 있는 유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는 유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는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을 또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이용, 우리가 기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 토지에 있어서의 지질이라든지 지세라든지 집안의 상태가 어떠한가, 또 건축에 있어서의 설계나 시공을 보는 건데, 자, 이런 형태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부동산의 개념이 됩니다. 유형적 측면은. 자, 그리고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는 이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 가격 관계를 연구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소유권 관계라든지 등기 관계 또는 지적 관계라든지 또 개발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 규제 있나, 이런 우리가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죠.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 기술적, 경제적,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내서 표현한 개념을 전문용어로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측면의 개념으로서 보는 부동산은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걸 보고, 특히 유형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11회 시험과 그리고 22회 시험에 이 유형적 측면에서 관련해서 이 내용을 출제를 또 했습니다.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복합 개념에 대한 내용을 우선 살펴봤고,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밑에 개념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활동을 보면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이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의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부동산 활동인데,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보면은 이 개인이라든지 기업에 의한 부동산 활동은 사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이고, 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 공사 부문에 의한 부동산 활동은 공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부터 나타난 용어인데, 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함께 나타나는 이 활동을 제3섹터라고 해요. 제3섹터에 의한 우리가 부동산 활동도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또 개발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이 속성에서 시험 문제가 가끔 또 출제를 해요. 자, 이 속성이 우리가 10가지의 속성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우리가 3페이지에 12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죠. 자, 이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인정되죠?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이 우리가 15-1회와 그리고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던 지문이 또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활동은 사익성이 있습니다. 사익. 개인의 이익인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돼야 돼요.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는 재화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공익, 사회성, 공공성, 공익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활동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개인의 이익은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익성과 사회성, 공공성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서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는 전문성 수준이 나오죠. 전문성. 자,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이 있는데, 자,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1차, 2차, 3차 수준의 활동이 나옵니다.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비전문가가 자신이 행하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비전문가인 여러분이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하는 활동은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우리가 특정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한다. 평가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담당하잖아요. 이런 건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활동이라든지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 활동은 3차 수준의 전문성,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윤리성입니다.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고도의 직업 윤리가 강조되죠. 이 윤리성이 나오는데 그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가 여러분 12회 시험에 또 한 번 출제를 또 했었죠. 또 15-1회 시험에 나오는데 12회 시험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윤리의 유형 4가지를 보면은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 우리가 윤리라는 게 있어요. 또 매도의 매수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공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중윤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 윤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서비스 윤리입니다. 왜냐? 부동산 중개업 자체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윤리가 부동산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5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우리는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 이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종 부동산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활동이 중요한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정보 활동이죠.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6번째로서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는 또 우리는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자, 고정되어 있고 또 대물, 물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전개 나가는 대물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또 뭐가 중요하다? 임장 활동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임장 활동. 그래서 임장, 현장에 임해야 돼요. 이러한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요, 부동산 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또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 사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이 영속성의 특성이 나와요. 부동산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9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또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이 3차원에 있어서의 공간 활동성이 나타나요.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은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10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측면에서 몇 층까지 부동산을 건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건물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또 건물을 짓는데 법률적 제한이 있느냐.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 나타나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여기 시험에 우리가 몇 가지가 출제를 했었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활동의 이 속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18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거기 뭐가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다시 18페이지에 또 나오고 있는데, 자, 그 18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9페이지 위에 보니까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이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다.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예?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다른 용어인데, 자, 11회 시험에는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자,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이 토지와 뭐가 결합됐죠? 토지 위에 정착물, 대표적으로 정착된 물건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나 이 인목, 나무인데 이게 결합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와 이 토지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건물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자, 여러분 부부는 혼인하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부의 혼인 관계는 마찬가지로 토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이 결합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부동산 거래 활동이나 부동산 평가 활동처럼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다른 용어라는 것. 이 개념 한번 11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던 용어입니다. 구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은, 자, 19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자연이 나오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자연으로서는 토지는 대자연에 의해서 인간에게 무상으로 공유해준 최상의 선물이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렸는데, 그래서 이 토지는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이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합니다. 유한하고요. 토지는 특이하게 또 스스로, 이 땅은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서 우리는 합리적, 국가에 있어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는 요청이 돼요. 여러분,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건 뭐죠?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인 뭐를 의미한다? 공익인데 이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면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막 많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토지를 개발할 거냐, 토지를 보존할 거냐, 이게 상당히 우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 토지를 개발할 거냐, 토지를 보존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단체의 개발 반대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토지의 개발보다는 토지의 보존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가 자연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점점 크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고 있고, 자, 19페이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공간이 나오죠. 자, 이 공간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3회 시험부터 출제하기 시작해서요. 자, 여러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출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여러분이 특히
시험 지문에 하여튼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를 좀 해둬야 돼. 공간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공간. 두 번째 배우는. 자, 이 공간은요, 이 공간에 있어서의 단원을 보면은 민법 제212조가 있어요. 자, 이 민법 제212조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왔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자, 상하에 동그라미 칠까요? 그 상하가 바로 무슨 개념?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제212조는 이 토지, 우리가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민법 제212조로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구의 중심입니다. 자, 이때 이 지표상에 있는 택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수면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개념이 수평 공간인데 20페이지 위에 보면은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수평 공간이에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이고, 그럼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지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상의 주택, 빌딩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게 시험 지문에 좀 나오죠. 공중 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에 지중 공중을 대해서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3차원의 공간업,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 활동,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3차원의 공간 개발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차원의 공간이면서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죠. 자, 이 3차원의 공간과 관련해서 22회 시험에 출제했고, 입체 공간과 관련해서 14회 시험에 출제할 때 시험에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 좀 주의를 해둬야 됩니다. 입체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까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느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9페이지 밑에서 우리가 세 번째에 나와 있죠.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밑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아까 212조 여기 나오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사회의 통념상 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를 말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우리가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의 가격만 더해주면 안 되고요. 수평 공간의 가격,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을 다 더해줘야 토지 가격입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이러한 개개의 공간 가격을 다 더해준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총화라고 하죠. 총화. 그리고 이 민법 제212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20페이지에 거기에 밑에서 8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이 입체될 수 없는 문제점에 기억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적 제도는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 제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중 공간이나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내용 하나 확인을 좀 한번 우리가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가 이제 나오는데 21페이지 그림 밑에 지표권이 나오죠. 자, 여기 얘기입니다.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인데, 이 지표권에는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죠? 우리 농업권입니다. 농업권. 그리고 지표에 있는 물,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용수권이죠. 용수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건물을 뭐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다 지표권에 포함이 돼요. 지표권에. 자, 그리고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이 지중 공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리에 뭐가 있다? 지하권이 있습니다. 자, 지하권이 있는데 이 지하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빨간 선 경계가 있는데 이게 한계 심도라고 해요. 자, 이 한계 심도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철과 같은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 심도라고 해요. 한계 심도.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빨간 선 요 안에 있는 여기는 사적 지하권이라고요. 자, 이 사적, 그럼 한계 심도라는 것은 이 사적인 지하권에 있어서 최대에 있어서의 허용 범위를 얘기해요. 사적 지하권의 최대 허용 범위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사적 지하권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에 있는 물,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요 밑에 요 노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이것을 우리는 공적 지하권이라고 해요. 그럼 공적 지하권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석유, 금, 은과 같은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우리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벌써 시험 문제에 2번 출제됐고 15회 시험은 이걸 정답으로 물었죠. 15회 시험은 이 내용을 정답으로 또 물었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자, 나라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 여러분 나라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 전부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하권 중 어느 부분만, 사적 지하권 이 일부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중권으로 갑니다. 자, 이 지표상의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다른 사람,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중권도 또 여기 있죠. 자,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사적인 공중 공간을 개인 사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적 공중권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소송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소송 제일 많은 게 뭐죠?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죠. 그럼 이러한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중권,
공적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의 통행, 항공기의 통행은 항로를 얘기했죠. 항로. 그리고 또는 전파의 발착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러한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의 발착은 뭐와 관련이 있죠? 항공권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공적 공중권의 대표적이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뭐라고 해요? 요 범위를. 결국은 요 빨간 선 요 사이에 있는 이 범위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데, 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까 우리 민법 제212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바로 요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공간에 대한 이런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선 좀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2페이지에 위치가 나오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위치. 자, 위치를 보게 되면은,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의 그 유용성이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두 번 출제된 용어가 바로 거기 뭐가 나오냐면 13회 시험과 20회 시험 두 번 출제된 용어가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자,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 위치를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라고 하는데, 또 무슨 위치가 있냐 하면요,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이렇게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이 주변에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우리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변합니다. 가변적인데,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무슨 위치?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하나 또 우선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어.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의 가치로서, 허드라는 학자는 접근성으로서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접근성과 관련해서 이제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 근접성이라는 용어 하나 볼까요? 근접성은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이라고 해요. 자, 이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 자, 이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 즉 실제 가까운 거리죠. 물리적 거리의 가까움이라는 것은 실제 가까운 거리로서 절대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접성과 접근성은 용어가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것, 또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물건과에 있어서의 상대적 거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물건과에 있어서의 이 상대적 거리 관계, 상대적 거리 관계를 나타내는 게 접근성이다. 자, 그럼 이 상대적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이 실제 몇 미터냐 또는 몇 킬로미터냐 실제로 측정한 거리인 실거리 개념이 있고요. 또 사람의 의식에 따라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의식상의 거리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은 특히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동일한 비용으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운임거리라는 게 있고, 또 교통수단에 승차하는 시간, 버스, 전철, 택시 이런 게 있잖아요. 교통수단에 승차하고 있는 시간에 따른 거리 개념이 있어요. 시간,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거리기니까 상대적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성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거리적,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바로 접근성이라고 하고, 그러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러한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자, 접근성의 특징을 보면 접근의 대상 물건이 있어요. 자,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은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죠. 감가 요인인데요. 자, 위험의 대상 물건 하면 변전소나 가스 충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이라면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인데, 자, 이게 여러분이 그런 물건이 접근의 대상 물건이라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접근의 정도가 있어요. 접근의 정도.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가까이에 시장이나 학교, 병원, 공원, 할인점, 예? 버스 정류장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럼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쓰레기 등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거리와 접근성인데, 자, 거리가 실제 가까우면 접근성은 좋습니다.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거리는 가까운데 주차장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성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용도가 나오는데,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특히 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는 뭐가 나오죠? 이 거주의 쾌적성이라든지 생활의 편리성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겠고, 상업용 부동산은 이 점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매출액과 관련해서 바로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비를 절약을 해야 되고, 또 수송비와 수송비를 적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부동산의 상태보다는 부동산의 용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거기 24페이지가 아니지 23페이지 밑에 환경 거기 나오는데 바로 위에 보면 환경 바로 위에 밑에서 5번째 줄 정도 보면 뭐가 나오죠? 위치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오죠. 그럼 이러한 위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뭐죠? 용도.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용도 내지 유용성,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위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는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위치가 고정된 이러한 부동산, 자, 위치가 고정된 이러한 개별적인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우리가 형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를 하면서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모든 형상인 부동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경계를 파악을 하여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경 자체는 이 부동산이라는 공간 덩어리가 확
확대되어지는 형상이 있는데 모든 특징을 갖지 않은 이 환경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경계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시면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17회 시험과 23회 시험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걸 물었고요. 또 22회 시험에도 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선 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산. 자, 부동산은 자산인데, 자,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오는 자산을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실물자산은 토지, 건물에 있어서의 부동산이나 뭐 귀금속이 실물자산이 되겠죠. 금융자산은 뭐가 있어요?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으로서는 현금이라든지 은행의 예금, 적금, 뭐 주식, 채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인데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해요.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요. 해지. 그래서 이 해지 관련해서 투자 이론의 지문으로 또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자산은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고 또 재산을 여러분 증식시키기 위해서 투하된 가치의 총액이 자본이죠. 자본. 그리고 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와 같은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로서 우리 또 제공되어지기도 하고 또 뭘로 제공된다? 우리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한 최종 소비재, 뭐 주차장이라든지 콘도미니엄 부지, 용인 에버랜드 부지 이런 식의 제공하는 거죠. 이러한 최종 소비재는 결국은 우리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상품을 형성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우선 기본적 개념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문제 1번 봅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 5가지 중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문제가 2번 출제했는데 거기서 공장재단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공장재단은요, 이제 배우게 될 법률적 개념 중 준부동산입니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의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그리고 23회 시험은 뭐가 출제된 줄 아세요? 23회 시험은요, 여기서 또 4개 나오고 하나가 환경이 나왔어요.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그렇게 또 간단히 또 23회 시험 물었어요. 22회 시험에 우리 정답은 또 뭐가 물었냐? 이 부동산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물었어요. 그게 틀렸는데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입니다. 22회 시험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기본적 개념을 묻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2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또는 생산 요소의 하나로 어떻게 돼요? 나오죠. 여러분 생산 요소의 하나죠. 경제적 개념. 근데 이 경제재가 뭐냐? 자, 여러분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준 토지자원은 한정되는 게 희소성인데 희소성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햇빛 같은 게 있죠. 햇빛. 그런데 희소성이 있으면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상품이야. 이게 바로 경제재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쓸 수 있는 상품이죠. 경제재입니다. 경제재. 그래서 1번 맞고 2번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데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연적 요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요소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 자, 네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 줄여서 수급인데 수요 공급 관계적 위치에 따른 가격 관계 등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르는 이 가격 관계를 다루는 게 바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자, 그리고 유형적 측면에서 여러분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에서 볼 때 토지의 지질, 지세, 지반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의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5번에 그게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두 문제 우선 하나 풀어봤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 부동산의 개념을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배웠거든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지금 두 개 배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원래 이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출제를 해요. 작년에는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문제, 이게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27회는 출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올해는 부동산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개념이 있죠.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중간에 나온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